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광주 광산을에 나가서 친명, 호남 친명 1호, 이재명의 대리인 민형배, 위장 탈당, 이런 꼼수 탈당의 장본인 민형배와 붙겠다. 민형배와 맞대결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 광주 광산을의 민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 제가 차 안에서 찍은 영상에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조금이나마 승리를 기대하려면 이 사람과 힘을 합해야 된다. 이 사람을 불러와야 된다.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먼저 이 광주 광산을의 특성, 광주 광산을의 민심 특성, 민형배의 지지세가 얼마나 강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 광주 광산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이 일부 지금 기사를 보면 이 광주 광산을 지역이 이낙연 대표의 고향인 영광 전남 영광군과 붙어 있어서 인접해 있어서 무슨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광주 옆에는 한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광주 광산을이 아니라 광산갑 지역인 송정리역 근처에 영광통이라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광통에서 차를 타고 속도를 꽤 밟아야 됩니다. 한 시속 80km 이 정도를 밟아서 40km, 30km, 40km를 가야 영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광산을로 했다? 이거는 너무 그냥 나간 추측이고 너무 나간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광주 광산을과 광산갑은 또 동네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광산구로 모여 있지만 이 광산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광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광주가 이렇게 있으면 광산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1988년도에 광주 직할시로 이 전남 광산군이 편입되면서 광주 직할시 광산구가 됐는데, 이 광산구가 또 이쪽 갑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 많습니다. 농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광통을 지나서 나가면은 그냥 허허 벌판 논입니다. 논. 그런 곳입니다. 이 송정리 이런 쪽에만 이제 일부 좀 건물들이 있고 좀 도시 같은 그런 면모를 보이는데, 근데 광산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동네들이 이 한 선거구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도시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신가지군이 이런 데가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댓글 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수안지구에 대해서 설명하시길 서울의 강남이라고 보면 된다. 글쎄 뭐 또 이게 강남 뭐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표현을 그때 사용했습니다만, 광주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그런 곳도 있고 또 신도시 뉴타운 같은 곳도 있고 또 공단 산단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또 나이들이 상당히 젊고 뭐 아주 미세하지만 또 이쪽 지역에서는 또 비민주당 후보에 대한 그런 선호도, 그런 것들이 아주 미세합니다. 뭐 이게 당락을 떠나서 그 1, 2% 정도 다른 동네보다는 좀 높다. 또 이런 것들,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주 광산을이라는 그 지역이 뭐 다른 선거구보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 안에서도 너무 특성이 차이가 나서 이거 광주 광산을은 어떤 곳이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민형배라는 사람, 호남 친명 1호라는 그 민형배가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민형배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 해당 지역에서 70%를 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민형배는 2020년에 해당 지역에서 84%라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최소한 7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뭐 공천 파동, 비명 학살 이런 걸로 인한 반감, 그 다음에 특히나 그 비명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호남에서 민심이 뒤숭숭하다, 이 호남 민심 기저에서는 뭔가 반 이재명 정서가 점점 꿈틀거리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분석한 것처럼 전국 단위 여론조사 한 20개를 종합해서 그 추세를 살펴봤더니 이재명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70이었는데 지금 60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근데 어쨌든 떨어진 건 맞다. 이게 얼만큼 떨어졌는지, 그 낙폭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누가 더 촉발시키고 자극해서 2016년 안철수 돌풍, 국민의당 돌풍을 재현시킬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인물, 대권 주자 또는 이 호남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런 정치 호남의 그런 수요에 맞춰줄 수 있는 정치인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낙연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호남은 그런 걸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6년 같은 그런 현상은 일어나기가 좀처럼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어쩌란 얘기냐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임종석이가 이제 그 막 자기가 무슨 피해자인 양, 자기가 비명 행사의 대표적인 비명 학살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양 그 코스프레를 해대 가면서, 여러분들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 편드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그 다른 사람 떠나서 임종석은 비명 행사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공천 학살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임종석이 이 더불어민당 이재명 당을 뛰쳐나와서 이낙연과 손을 잡을 경우, 그래서 제2의 낙성연대를 만들 경우, 그리고 뭐 지금 얘기 나왔던 거로는 이낙연과 임종석이 동시에 광주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한다 이런 계획이었던 모양인데, 임종석이 전남에서 뛰고 또는 뭐 이낙연이 전남에서 뛰고 임종석이 광주를 맡고 이렇게 서로 분담을 해서 광주 전남을 훑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이 호남 정치, 호남 민심이 어떻게 뒤바뀔지 모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불과 임종석이가 원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그 말을 한 지 7시간 만에 그렇게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완전히 끝났는데, 지금 이 이낙연 대표가 꼭 도움을 청해야 할, 이낙연 대표가 꼭 영입을 해야 할, 이낙연 대표가 꼭 뭐 삼고초려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이낙연 대표가 그나마도 한번 민영배, 호남 친명 1호와의 대결, 더불어민주당 후보. 민영배라는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한번 겨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저번에 임종석을 얘기했다시피 이번에는 누구냐 그러면 이용섭이라고 있습니다. 이용섭. 여러분들 이용섭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프로필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전남 한평 출신입니다. 이낙연 씨는 전남 영광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용섭 씨는 전남 한평 출신. 이 사람은 또 전남대를 나왔습니다. 전남대를 나와서 이제 행정고시를 통과를 했는데, 이 행정고시를 나와가지고 김대중 때 관세청장, 그리고 국세청장은 이제 노무현 때, 그리고 노무현 말기에 건교부 장관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행자부 장관 그리고 건교부 장관, 그러니까 김대중 때는 관세청장, 그리고 노무현 때 국세청장,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정계에 들어와가지고 아마 삼선인가 했을 텐데, 재선인가 했을 겁니다. 재선인가 하고 이제 광주시장을 한번 했는데, 바로 요 강기정 직전에 광주시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지역구가 과거에 광주 광산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016년 총선에서 광주의 딸 권은희한테 졌습니다. 권은희가 그 뒤에 이어서 2020년까지 또 광주 광산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있냐 뭡니까? 그 뒤에 어디로 나왔더라?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 비례 후보로 나와서 이제 국회의원 됐는데, 이 이용섭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름을 아시는지 또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아시는지 또는 그 사람의 이력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력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이 인기가 좋다, 이 사람이 뭐 조직이 강하다, 이 사람 지지세가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호남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 야, 호남 출신 중에 인물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체도 인적 자원이 별로 없는데 그 와중에도 중앙으로 진출해서 뭔가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 이용섭이라는 사람은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광주 전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관세청장 뭐 그런 걸 했고 건교부 장관, 행자부 장관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국세청장도 했었나? 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시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엘리트고 광주 전남이 낳은 이낙연 이런 사람과 비슷한 광주 전남의 대표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기정과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패배해서 꽤 큰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강기정이 예를 들어서 한 55를 받았다면 이용섭이 45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 뒤로 이제 어떤 정치 활동을 안 하게 됐습니다만 근데 그러면 이용섭은 이제 정계를 은퇴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용섭을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불과 작년에 책을 썼습니다. 작년 말에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글쎄 여러분들 뭐 이런 외부 활동, 정치 활동에 뜻이 없는 사람이 굳이 이렇게 책까지 쓸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이쪽에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광주의 이현주와 같이 내려갔을 때도 그 같이 자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낙연 당과 이준석 당이 개혁신당으로 합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용섭도 여기에 합류를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게 실제인지 아니면 합류하려고 했으나 그 당이 깨짐으로써 이낙연 당과 다시 결별함으로써 이용섭이 그 뜻을 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까지도 그런 정치 행보, 정치 활동 재개 의사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섭 광주 광산을 여기에서만 2번 국회의원을 했던 이용섭 그리고 광주 광역시장을 했던 이용섭 광주 전남에서 대표적인 엘리트로 꼽히는 이용섭이 이낙연과 손을 잡는다. 이낙연을 도와준다. 이낙연한테 같이 다니면서 이 선거운동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낙연은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씨가 광주 광산을을 선택한 이유로 꼽는 그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낙연 새로미래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이 뭐 박시종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박시종이 문재인 때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2020년 이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민형배한테 이겼습니다. 근데 민형배가 거기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심 그 요청을 수용하고 재경선을 실시해서 민형배가 그 재경선에서 이겼습니다. 박시종이 떨어졌습니다. 그 민형배의 이의 제기 재심 요청 이유는 박시종이 그때 당시에 김모 후보와 이게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김모 후보가 불법적으로 당원 명부를 취득하고 이거를 불법적으로 조회를 했다, 사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쳤으니까 당연히 박시종 이 후보도 그런 거를 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서 당이 재경선을 실시했는데 재경선 결과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닙니까? 민형배와 박시종의 그러니까 박시종은 여기가 내 지역구였고 사실은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저 민형배 때문에 내 자리를 뺏겼다. 그 울분의 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낙연 옆에 있기 때문에 박시종의 더불어민주당 조직과는 이제 거리가 멀겠지만 박시종이 다져놓은 지역 기반, 지역 조직,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KBC 아나운서 출신이었던 김학실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 사람 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원체 특이해서 김학실이라고 이 KBC 아나운서였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당 지역 광주 광산을에 포함된 그 지역구에서 광주 시의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역 기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광주의 딸을 자처했던 그 권은희가 또 이 광주 광산을의 지역구였고 설 연휴쯤에 이낙연 새로미래 공동대표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양해를 구하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낙연이 광주 광산을에 나온다고 하자 자기는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무슨 권은희 그다음에 박시종, 김학실 이런 사람들이 다져놓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이 여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이용섭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이낙연한테 와주는 게 이낙연 쪽에 합류를 하는 게 이낙연과 함께 광주 바닥을 돌아다니는 게 그리고 뭐 가능하면 전남을 돌아다니는 게 이낙연의 뭡니까 새로운 미래 그리고 뭐 진짜 민주당 호남당 호남 정치 복원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섭 씨와 이낙연 씨의 관계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니 그 정도 되면 이낙연한테 사람이 붙을 만도 한데 왜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럴까? 그거는 분명히 뭔가 이낙연 씨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이기적이기 마련이고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한테 가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누가 봐도 이제 방법이 없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조차도 왜 이낙연한테 가지 않으려고 할까? 왜 이낙연 쪽으로 합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낙연 씨도 광주 출마 선언할 때 자기의 그런 뭐 완벽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성하고 그렇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성격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용섭 씨와의 관계는 또 어떨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데 만약에 이용섭 씨가 정치활동 재개 의사가 있고 이낙연을 도와줄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존에 그냥 이낙연 혼자 뛰는 거 이낙연 주위 사람들이 그냥 도와주는 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선거 양상이 전개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